이 짐짝만도 못한 노인네! 꺼져요! 내 집에서! 이 말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79세 노모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는 추석날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어머니가 비참하게 쫓겨난 후 아파트 복도에서 노숙자로 전락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자식의 배신과 버려진 노모의 절망. 그러나 절망과 함께 노모의 가슴 속에서 타오른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불꽃으로 변해갑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어머니가 겪은 잔인한 배신과 끝내 그것을 이겨낸 어머니의 강인함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저는 이정희입니다. 올해 79세, 경북 안동 출신의 평범한 노인입니다. 1946년 전통 유교 가정에서 3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안동은 예로부터 전통과 예의를 중시하는 곳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장녀는 동생들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도와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동생들 숙제를 봐주는 일이 제 몫이었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양장점에서 일하며 동생들 학비를 보탰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 1965년 봄날의 장터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장날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한 청년과 부딪혔죠.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막았네요. 첫 마디부터 공손했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첫눈에 반한 그 사람과의 결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사랑의 힘은 그 모든 걸 이겨냈죠. 작은 방 한 칸으로 시작한 신혼살림이었습니다. 결혼 이듬해 우리는 아들 현수를 낳았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안겨졌을 때의 기쁨이란 현수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무역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살림은 빠듯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가장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죠. 남편의 사업이 한동안 어려워져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도시락 값이 모자랄까봐 밤새 김밥 장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아침 6시면 시장 입구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현수의 학용품과 급식비를 마련했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해주는 이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이의 그 한마디가 제 모든 피로를 날려주었죠. 다행히 남편의 무역 사업은 점차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직원도 몇 명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중산층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아들이었어요. 막내딸 은주도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었지만 어쩐지 장남인 현수에게 더 깊은 애착을 느꼈습니다. 현수의 교육을 위해 좋은 학군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남편은 밤낮으로 일했고 저는 아들의 공부를 봐주며 날을 보냈죠. 그런데 현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공부에 흥미를 잃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거나 가끔은 담배 냄새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현수야, 너의 미래를 생각해. 매일 밤 타이르고 달래며 공부를 시켰죠. 현수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저는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지방 4년제 대학에 겨우 진학했지만 현수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죠. 대학은 내 길이 아니에요, 엄마. 그날 밤 현수가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아들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번 사업을 시작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편의점, 인터넷 카페, 작은 의류 가게. 그럴 때마다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다시 일어설 거라 믿는단다. 이렇게 말하며 대출이자 통보서는 혼자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은 늘 걱정했어요. 당신 너무 애한테 매달리는 거 아니야? 이제 현수도 다 컸어요.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제 인생은 저 아이만 잘 되면 되는 거였죠. 남편이 내가 벌어온 돈으로 왜 저 녀석 사업 실패에 뒤치다꺼리를 해야 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 몰라? 라고 한숨 쉬는 소리를 들어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 현수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아들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으로 아들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를 보았어요. 결혼식 날 저는 그토록 기다린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이소정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첫눈에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싫어했죠.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인사가 왠지 냉랭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 현수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만남도 줄어들었어요. 명절에 찾아와도 며느리는 늘 시계를 보며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라고 했죠. 세 번째 창업 실패 후 현수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도와줘. 미안해, 엄마. 애가 울더라고요. 엄마 미안하다고. 근데 미안하단 말 몇 번째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저는 퇴직연금과 노후자금 일부를 정리해 9천만 원을 전달했죠. 그날 며느리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겉으론 정중했지만 눈빛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부엌에서 그녀가 조용히 한숨 쉬는 모습을 보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친구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번 돈으로 내 노후를 생각해야지. 주민센터 복지 상담을 받아보라는 말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화를 냈습니다.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편은 3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장례식에서 아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절차를 진행했어요. 며느리는 장례 내내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그 후 현수 부부와의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만나자는 제안에도 늘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습니다. 저는 고장난 보일러를 참고 살면서도 아들 걱정만 했습니다. 아들 집 현관 앞에 설 때마다 초인종 누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고시텔 명의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제 명의로 된 마지막 재산이었던 고시텔이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잠시 바꾸는 거야. 법적으로 필요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며 도장을 달라고 했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었어요. 찾아가려 해도 지금은 안 된다는 말뿐이었죠. 저는 그저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저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이 될 줄은요. 처음부터 그 아이를 믿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늘 자식을 향하기 마련이죠. 고시텔 명의를 이전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 며느리에게 연락했지만 그녀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들 집으로 향했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현수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한참을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 엘리베이터에서 며느리가 내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차가운 목소리였죠. 비밀번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비밀번호 바꿨어요. 현수 오빠가 알려드리지 않았나 보네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도 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렀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야, 비밀번호가 왜 바뀐 거니? 아들은 대답 대신 며느리를 쳐다봤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어머님이 그동안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녀의 말이 이어졌죠. 이제는 저희 가정에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관여를 했다는 거야?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솔직히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죠.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엄마는 날 위해 해준 게 없어요. 항상 엄마 방식대로만 했을 뿐이죠. 제가 그동안 희생한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바쳤잖아.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님, 자식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자식 인생을 망치는 부모들 많아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쩌길 바라는 거니? 아들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죠. 이거 고시텔 등기부등본이에요. 이제 법적으로 제 명의로 다 넘어왔어요.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잠시라며. 내가 그랬잖아. 아들은 고개를 저었죠. 엄마, 저희도 살아야 해요. 그 고시텔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써야 해요. 며느리가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으로 살면 되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니?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한동안은 여기 창고방에 계셔도 돼요. 하지만 계속은 안 돼요. 창고방이라니.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의 집에서 창고방이라니요. 그날부터 저는 3평 남짓한 창고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이라기보다는 물건 보관소에 가까웠죠. 먼지 쌓인 박스들 사이에 작은 요를 깔고 누웠습니다. 식사는 아들 부부가 먹고 남은 것을 먹었어요. 종종 며느리는 드세요라며 음식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 손자 도윤이가 창고방 문을 열고 들어왔죠.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랑 놀지 말래요. 냄새난다고. 11살 아이의 순진한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손녀 서연이는 제게 말조차 건네지 않았죠. 제가 인사를 해도 못 들은 척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잖아요. 그냥 얹혀 사는 분이잖아. 15 손녀의 말은 더욱 아팠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의 미술 숙제를 우연히 보게 되었죠.
우리 가족 그림이라는 제목의 그림에는 아빠, 엄마, 동생, 그리고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없었죠. 그림 속에서조차 저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창고방 생활 2달째,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더러. 어디로 가라는 거니?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했죠.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저희는 이제 어머님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날 밤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현수야,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더군요. 엄마, 솔직히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 탓이야. 엄마가 키운 아들이 이런 인간이면 엄마 책임이지.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싸라는 말과 함께 며느리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만 이용하세요. 그 후엔 들어올 수 없어요. 저는 평생을 모아온 작은 짐을 꾸렸습니다. 사진 몇 장과 옷가지들,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작은 상자.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손에는 10,000원짜리 지폐 5장이 들려 있었죠. 이거라도 받으세요. 어머니 아들이 줬어요. 마지막 모욕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준 수십억 원의 돈과 사랑이 고작 5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닫히고 비밀번호가 변경되는 소리였죠. 저는 그렇게 아들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노숙을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방 하나 없더라. 내 돈으로 산 집이었는데. 첫날 밤 아파트 복도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내 아들은 그 바닥보다 더 차가웠죠. 경비원이 순찰을 돌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민 신고 들어오면 곤란해요.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기 살아요. 잠시만 여기 있을게요. 경비원은 안 됐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자식 새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웃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올 때마다 저를 힐끗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저번에도 저기 앉아 있었어. 도대체 어떤 자식이 저러냐? 수치심과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복도 조명 아래 몸을 웅크리고 누웠죠. 이불도 없이 장판 하나 깔지 못한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도 모른 척 커튼을 닫았어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연락했지만 수신 차단된 번호라는 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 조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죠. 눈물이 마를 때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세상에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집 앞 복도에서, 그것도 제가 일평생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에서요. 복도에서의 첫 밤은 너무 길었습니다. 벽에 기대 앉아 밤을 지새우며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죠. 아침이 되자 입주민들이 출근을 위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수치심으로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루만 더 참으면 아들이 미안하다며 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앉아있는 저를 본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손녀 서연이는 친구들과 집에 들어가며 저를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저기 할머니는 동네 할머니야. 우리 할머니 아니야. 그 말에 친구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꽂혔죠. 복도에서의 이틀째
저는 작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라도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주야,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구나. 상황을 설명하기도 전에 딸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오빠 얘기도 하지 마. 엄마도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는 못해. 그 많은 재산 오빠한테만 다 물려줬으면서 이제 와서 나는 왜 찾아?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직 말을 다 하지 않았는데 전화가 끊겼죠. 다시 걸었지만 수신 차단된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딸아이 번호로 걸었는데 수신 차단된 번호입니다라는 음성이 날카로웠습니다. 조카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이모,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사촌 형이랑 안 좋아지고 싶지 않아서요. 그렇게 모두가 저를 외면했습니다. 하긴, 딸도 외면하는 엄마를 누가 돌아보겠어요. 복도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죠. 밤이면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불 대신 쇼핑백을 덮고 자는 제 모습을 아들은 창밖으로 보며 커튼을 닫았죠. 복도에서의 사흘째,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근처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3장이 전부였죠. 그 돈으로 빵과 우유를 샀습니다. 가게 주인이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사시는데요? 말을 꺼내려다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죠. 복도에서의 나흘째,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의 집배를 눌렀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수야, 엄마야. 좀 열어줘.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창문 사이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은행 어플을 열었죠. 잔고를 확인하니 0원. 모든 통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재산이라곤 기초연금 30만 원뿐이었죠. 그것도 다음 달에 들어올 돈이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 남은 데가 없구나. 복도에서의 닷새째, 제 몸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씻지 못한 몸에서는 냄새가 났고 머리는 엉망이 되었죠. 그날도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여긴 이제 어머님 집이 아니에요. 관리실에 신고할 거예요. 나는 아들에게 모든 걸 줬습니다. 사랑도, 돈도, 내 인생도. 그런데 이런 결과라니요. 입주자 대표가 관리실을 통해 노숙 그만 시켜달라는 통보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이 복도에서조차 쫓겨날 위기에 처했죠. 그날 밤 저는 아파트 쓰레기장 옆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쓰레기장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비원이 저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 부를까요? 잠시만요. 경비원이 제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정갈 데가 없으시면 구청 복지과에 연락해 보세요. 그제서야 저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구청 복지 상담실에 들어가자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집이 없어요. 말을 꺼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서류 작업을 위해 제 주소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과거 집 창고에 있는 서류를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복지사의 도움으로 아들에게 연락했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승낙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창고는 저쪽이에요. 그 말뿐이었죠. 먼지 쌓인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정리할 것도 가져갈 것도 없더라.
철제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결혼식 사진과 함께 오래된 편지가 나왔죠. 그것은 제가 결혼 전 봉사하던 보육원 원장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노란색 스카치 테이프가 낡게 붙어 있는 봉투였죠. 언젠가 어려운 날 이 주소로 연락해요. 짧은 문장과 함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글씨가 마치 내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가 잊고 있었던 이름이었어요. 윤말순. 제가 젊은 시절 봉사활동을 했던 보육원의 원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저에게 정희야, 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곳은 내가 처음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말을 들은 곳이었습니다. 서류를 찾아 복지사에게 건넸습니다. 나오는 길에 아들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오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노숙인 쉼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작은 침대와 깨끗한 이불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윤말순. 용기를 내어 전화번호로 연락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저 이정이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상대방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이야? 너니? 세상에. 내가 매일 기도했단다. 그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불렀다. 몇십 년 만에 잊지 않고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내 이름을 다시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노숙인 쉼터 직원이 저를 찾아왔죠. 이정희 할머니, 밖에 손님이 오셨어요.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나가보니 고급스러운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인은 윤말순 원장님이었죠. 정희야. 저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리며 다가왔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윤말순 원장님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안 오겠니? 전화 받자마자 바로 주소 물어서 왔지. 그 따스한 손길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가자, 내 차에 타. 원장님은 저를 차에 태우고 천천히 운전해 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흘러갔죠. 어디로 가는 건가요? 원장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 보육원 운영하고 있어.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1시간 정도 달려 도시 외곽의 작은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건물이 나타났죠. 행복한 집 보육원. 여긴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30년도 더 지났지만 간판만 새 것으로 바뀌었을 뿐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들어오렴 정희야. 원장님의 안내로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가득했죠. 원장님은 저를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밥부터 먹자.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따뜻한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이 놓인 상이 차려졌습니다. 이 밥 냄새, 나 진짜 오래 기억할 거야. 30년 전 내가 그 아이들 먹이려고 차려줬던 밥상을 오늘은 내가 받았습니다. 어서 먹어. 말은 천천히 해도 돼. 원장님의 따뜻한 말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죠. 얼마나 오랜만에 누군가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어보는지. 식사를 마치고 원장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돈된 방이었죠. 자, 이제 천천히 이야기해 보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만남, 아들 현수의 출생, 그리고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넘긴 일, 마지막으로 아들 집 복도에서 쫓겨나 노숙한 이야기까지. 말을 마치자 원장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수가 날 밖에 세워둔 날 비가 왔어요. 그 말에 윤말순 원장님은 한동안 말없이 제 손만 잡고 있었죠. 정희야, 넌 정말 착한 아이였어. 보육원에서도 항상 다른 아이들을 먼저 챙겼지.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20살 무렵 결혼 전에 이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어쩌다 이런 일이. 세상에. 원장님은 천천히 일어나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이건 그냥 착한 일로 끝낼 수 없는 문제야. 같이 가자.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내 아들이 변호사란다.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변호사요?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증여 취소도 가능할 거야. 특히 강압이나 사기가 있었다면. 처음으로 내가 돌려받을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아들인데요. 윤말순 원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가족 문제가 아니야. 범죄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범죄라니. 그동안 저는 그저 효도를 기대했을 뿐 법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정희야, 넌 늘 착했지만 때론 너무 착한 게 독이 될 수도 있어. 원장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냐는 말, 이제 안 할 거예요. 그 애들이 틀린 거니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도 놀라웠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원장님은 미소 지으며 전화를 들었습니다. 재호야, 지금 좀 올 수 있니? 아주 중요한 일이야. 1시간 후 젊은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윤말순 원장님의 아들 재호였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재호는 공손하게 인사한 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 제가 어릴 때 보육원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이정혜 선생님이에요. 원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야. 재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 경위, 강제 퇴거당한 과정, 복도 노숙 상황까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런 사례가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효도 계약이라는 미명하에 부모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요. 그는 공책에 몇 가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증여 당시 어떤 약속이 있었나요? 부양 의무라든지? 생각해보니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평생 모실게요라고 했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양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증여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고시태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재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존속유기죄로 형사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원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젠 혼자가 아니야, 정희야. 저녁이 되자 보육원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사랑스러웠죠.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멀리서 왔단다. 그 대답에 아이들은 더 궁금해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정희 선생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지내실 거야. 놀랐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원장님은 제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빈 방 있어. 옛날에 내가 쓰던 그 방 말이야. 아직도 비어 있단다. 그날 밤 저는 오래전 제가 머물렀던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따뜻한 이불, 작은 책상이 놓인 아늑한 공간이었죠.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죄라는 걸 그 애들한텐 내가 가르쳐야겠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다음엔 법원으로 같이 가자고 하더군. 그래, 가자. 이젠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제 얼굴에 번졌죠.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서 깨어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웠죠. 윤말순 원장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잘 잤니?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꾸나.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네준 밥상이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원장님과 함께 거실에 앉았죠. 오늘 오후에 재호가 다시 올 거야.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줄 거란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원장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정희야, 내 아들이기 때문에 더 바로잡아야 해. 이건 내 인생의 문제야. 오후가 되자 재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이정희 어머님,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재산 증여 당시의 계약서, 통장 내역,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화 녹음이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요. 저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녹음은 없어요. 하지만 증여 계약서는 있을 거예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걱정 마세요.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재산 증여 취소 소송을 준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날 오후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이 도장을 찍는 순간 나는 돌아갈 수 없어요. 원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정희야, 이건 내 권리를 찾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어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호는 그 자리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했죠.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아마 곧 반응이 올 거예요. 이틀 후 예상대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처음 듣는 다급한 목소리였죠. 내가 나한테 한 짓을 되돌리는 거야.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엄마가 고소해봤자 아무것도 못해요. 법적으로 모든 건 내 명의로 넘어왔다고요. 아들의 목소리에 공포가 느껴졌죠. 그럼 법원에서 만나자, 현수야. 전화를 끊고 한동안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죠. 보육원 문 앞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공손했습니다. 원장님이 먼저 나서셨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개인적인 얘기가 있어서요. 원장님은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이야기해 볼게요. 보육원 상담실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현수야, 너는 날 복도에 버렸어. 그게 잘못이 아니니?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던 거지.
말을 끊고 물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를 길에 내몬다고? 그게 말이 되니?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엄마 인생 끝나게 할 수도 있어요. 말 조심해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날 버린 순간 내 인생은 이미 끝났었어.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을 이었죠. 어머님, 이러지 마시고 돌아오세요. 방도 좀 더 정리해 드릴게요. 냉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창고방으로? 아니면 이번엔 화장실로?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돈이 없었으니까. 참을 수 없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돈으로 산 고시태를 팔아서 어디에 썼니? 내 명의로 된 그 집은 뭐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돌아가. 다음에는 법원에서 보자. 아들이 마지막으로 협박했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할 거예요. 우리 가족 망치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고 원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군요.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나가는 길에 며느리가 작게 속삭였죠. 이렇게 나오시면 손주들도 다시는 못 보실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꿋꿋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을 때도 그 아이들은 날 할머니로 보지 않았어. 문이 닫히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원장님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셨죠. 잘했어, 정희야. 정말 용기 있었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원장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 정도 흔들려선 진짜 싸움 못해. 넌 옳은 일을 하고 있어. 그날 밤 보육원 아이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슬퍼 보이셔서요. 아이들의 순수한 노랫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첫 재판은 한 달 후에요. 현실감이 없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의 제안으로 보육원에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돕고 숙제를 봐주는 일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죠. 이 작은 손들이 날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소문이 퍼졌는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희님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권익단체에서도 연락이 와 제 사례를 알리고 싶다고 했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어르신의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원장님의 격려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제 이야기는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2주가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러지 말고 합의하자. 월세 내줄게. 이제는 협상을 시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현수야, 난 내 집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전화를 끊고 재호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죠. 위협이나 회유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포기하면 진짜 내가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첫 재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원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정희야, 끝까지 가자. 제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난 도망치지 않는다. 오늘만큼은. 재판 당일 법원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원장님과 재호 그리고 몇몇 보육원 직원들이 저와 함께
법정으로 향했죠. 멀리서 아들과 며느리가 변호사와 함께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장되나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법정에 들어서자 생각보다 많은 방청객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권익 단체 회원들과 언론사 기자들도 보였죠. 재판장님이 입정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재호가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정희 원고는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했으나 부양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집에서 쫓겨나 노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일어났죠. 증여는 이미 완료된 법적 행위입니다.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정희 씨, 직접 말씀해 보세요.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고 모든 재산을 넘겼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 고시텔, 그리고 예금까지.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평생 모실게요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를 창고방에 가두더니 나중엔 아예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에요. 단 한마디 그 말이었어요. 아들 현수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사실과 달라요. 저희는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용하고 공손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나가신 거지 저희가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가 제출한 것은 아파트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제가 복도에서 떨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들이 저를 보고도 문을 닫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이 영상은 관리사무소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이어서 재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윤말순 원장님이 아들에게 전화했던 대화였죠. 왜 어머니를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 노인 다 쓰고 죽게 두자는 게 마누라 생각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음성에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이 목소리 기억나? 원장님의 질문에 아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희도 이 녹음은 처음 듣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재판장이 짧은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휴정 시간, 복도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다급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의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재판장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명확합니다. 부양 의무를 전제로 한 증여였다면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합의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이소정, 너 뭐 하는 거야? 며느리는 이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반대했어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배신자, 아들이 소리쳤고 경위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증여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존속유기 혐의도 수사해야 할 것 같군요.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 문제를 넘어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고 이내 여러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법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유기죄로 검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정혜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더군요. 그런데 이번엔 수치가 아니었어요. 그 말이 다음날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80세 노모를 버린 불효자식, 법의 심판대에 서다. 뉴스를 본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 부부가 보복성 고소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정혜 씨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허위 민원을 구청과 보육원에 제출했습니다. 며느리의 언론 지인을 통해 가짜 뉴스도 퍼뜨리기 시작했죠. 노모가 아들 재산을 노리고 소송이라는 왜곡된 기사가 일부 매체에 실렸습니다. 보육원에도 정신 이상 노인이라며 허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보육원 앞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왜 아들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아이들 앞에서 욕설 섞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고 저는 무력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아이들 앞에서? 윤말순 원장님이 단호하게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그날 밤 제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보육원까지 피해를 줄 것 같아요. 제가 물러나는 게 나을까요? 원장님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건 그들이 무서운 거야. 이길 수 있다는 증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순 없어. 그 말에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재호가 긴급히 찾아왔습니다. 아드님이 고시태를 급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어요. 재호의 안내로 법원에 다시 갔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도장을 찍지 않으면 평생 나 자신에게 미안할 것 같았습니다. 법은 멀고 가족은 지옥 같았지만 이젠 내 편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원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정희야,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날의 법정은 첫 재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 인권단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 사건을 취재하던 언론인들까지.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증가하는 노인 학대와 재산 갈취의 심각한 사례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피고 김현수, 이소정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 및 재산을 즉시 반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법정에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는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상 존속유기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앉아서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정혜 씨,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의 물음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이용한 게 아니라 지웠어요. 인간으로서 지워버렸어요. 법정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떤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식에게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이 싸움을 한 이유입니다.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법정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경의를 표했죠. 아들이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가족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협박이 아닌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수야, 내가 날 길에 버렸을 때 우리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정희 씨,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노인들을 돕고 싶어요. 그 말이 다음날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80대 노인, 불효자 아들과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 버림받은 어머니의 용기, 사회적 변화 이끌어. 판결 다음 날 법원 집행관과 함께 고시텔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미 고시텔을 불법으로 임대해버린 것이었죠. 걱정 마세요. 이건 불법 임대입니다. 곧 정리될 거예요. 제호의 말대로 일주일 후 고시텔은 완전히 제 소유로 돌아왔습니다. 서류 하나로 버려졌던 삶이 한 장으로 복원됐습니다. 그날 저녁 보육원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축하 카드를 건네주었죠. 할머니 이겼다. 축하해요. 그 순수한 축하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윤말순 원장님이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정희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죠. 하지만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이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원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도 돼. 내 방은 항상 있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며느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남편의 계획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재산만 노렸던 거예요. 그날 이후 그 며느리는 방에 불도 못 켜고 지낸다더군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피해 지방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존속유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죠. 직장에서도 해고되고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죠.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제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제 존재 가치를 다시 느꼈죠. 어느 날 노인 권익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희님의 사례가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강연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죠. 저는 79세 이정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을 시작하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에서 공감과 지지가 느껴졌죠. 자식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강연이 끝나자 많은 노인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죠. 저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어요. 오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강연 이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을 위한 지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서는 발걸음이라는 이름으로요. 매주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법률 지원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사례를 계기로 국회에서 효도계약 악용 방지법이 발의된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이전받을 때 부양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법안이었죠. 언론에서는 이를 이정희 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국회의원이 저를 초청했습니다. 이정희님의 용기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법정이 아닌 모두의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 감사했죠. 돌아오는 길, 보육원 아이들이 환호성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가 TV에 나왔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 순수한 기쁨 속에서 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었죠. 시간이 흐르면 상처도 아물기 마련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보육원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뛰놀며 웃음소리를 퍼뜨렸죠. 저는 고시태를 되찾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여기가 내 집이야. 윤말순 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보육원에 남기로 결정했죠. 고시텔은 노숙인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기부했습니다. 저처럼 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인들을 위해 쓰이길 바랐죠. 다시 서는 발걸음 모임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정희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이제 제 집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잠시 길을 잃었던 거였습니다. 어느 날 보육원 사무실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정희 할머니 계신가요? 젊은 여성이었죠. 알고 보니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는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어쩐 일이니? 손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정말 죄송해요. 그때 너무 어려서 몰랐어요.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이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아빠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아들 현수는 존속유기죄로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죠. 어머니,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이제는 아픔보다 평온함이 더 컸습니다. 할머니,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떠나고 아빠는 감옥에 있고 서연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이미 충분했고 이제는 치유가 필요한 때였죠. 서연아, 도윤이는 잘 지내니?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볼 수 있을까? 서연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요? 도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손주들이 주말마다 보육원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관계가 회복되었죠. 도윤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니란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야. 할머니도 아빠를 용서해 줄 거예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지만 미워하진 않아. 이정희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인 학대와 재산 갈취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안이었죠. 언론에서는 저를 노인 인권의 상징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어느 날 전 남편의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편지와 사진을 건네주었죠. 남편이 젊은 시절 저에게 쓴 연애 편지였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길. 그땐 왜 이걸 볼 용기가 없었을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정희 할머니라고 불렀고, 저는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숙제를 도와주었죠. 할머니, 이 문제 어려워요. 같이 풀어보자. 내가 도와줄게. 작은 손들이 제 손을 잡을 때면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윤말순 원장님은 어느 날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정희야, 생각해봤는데 우리 보육원의 노인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노인 프로그램이요? 원장님이 설명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야.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거지. 그 제안이 너무 좋았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사람이에요. 원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달 후 할머니 할아버지의 날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의 독거노인들이 보육원을 찾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행사였죠. 첫날 10명의 노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웃음소리가 가득 찼죠. 할머니, 내 그림 어때요?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한테 그려준 거니?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보육원 텃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채소를 가꾸게 되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웃는 모습이 행복했죠. 정희 할머니, 이 상추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자연은 항상 기다림을 가르쳐 준단다. 아들 현수가 출소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면회를 가기로 결심했죠. 감옥에서 만난 아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현수야, 이제 새 삶을 시작하렴.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작은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는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 옆에 오래된 가족 사진도 놓았죠.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는 모습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봄은 그렇게 조용히 내 안에 피어났습니다. 오늘은 누가 밥을 차렸는지 모르게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원장님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제 마음의 평온함. 혼자는 아니야. 다시 시작해도 돼. 제 인생의 새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79세에 다시 찾은 행복, 다시 시작된 삶.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도 해시태그의 시태그 마무리.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건 죄입니다. 하지만 다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건 용기입니다. 이정혜 씨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살아갈 이유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법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연은 단지 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삶의 진실입니다. 가족의 의미,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힘, 그리고 그 끝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정희 여사님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